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의 진행을 맡은 전승현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기업사전, 모이슈, 그리고 투자 리포트까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기업사전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소개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97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처음에는 군용 엔진과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최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안보 환경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각국이 방위력 강화에 나서면서 한국의 무기 체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변화를 기회로 삼았는데요. 엔진 기술을 기반으로 지상무기와 항공, 우주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 결과 엔진 회사에서 종합 방산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 그럼 하나의 대표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9 자주포입니다. 정확한 명중률과 빠른 기동성으로 평가받으며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 9개국 이상이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전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포병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핵심 무기는 천무입니다.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데요.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면서 중동과 동유럽 사이에서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입니다. 병사를 실은 채로 직접 전투가 가능한 움직이는 요새인데요. 호주군이 정식으로 도입했고요. 루마니아와 폴란드, 캐나다에서도 도입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기술이 이제 세계 무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이 모습이 꽤 놀라운데요. 하나는 이제 미국 진출도 꽤 적극적입니다. 미 육국이 노후한 자주포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 중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의 공식 후보로 하나가 선정됐는데요. 규모가 무려 1000대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성사가 된다면 하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육해공 우주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K9 자주포, 바다에는 잠수함과 함정을 만드는 하나오션, 하늘에는 항공 전자장비를 담당하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우주에는 위성을 만드는 세트랙 I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 성장도 꽤 눈에 띕니다.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약 1조 7천억 원, 올해는 2배 이상 늘어난 3조 5천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계약 잔고만 해도 약 70조 원에 달해 2027년까지는 꽤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총을 만들던 제조업체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커피 문화의 상징 스타벅스입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으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커피 한 잔이 그저 음료에서 경험이 되는 시대, 스타벅스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지금 어떤 과제와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 3월 3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인근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엔 고급 원두와 찻잎을 판매하는 소매점이었고, 이후 에스프레소 바 형태의 커피숍으로 전환하며 커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후 북미를 시작으로 일본, 유럽, 중국 등으로 시장을 확대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운영 매장은 약 4만 개 이상이며 87개국 이상 진출해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강점 중 하나는 커피를 단순히 음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 왔다는 점인데요. 매장은 소비자에게 제2의 거실 또는 세 번째 공간으로 인식되었고,
이 경험 중심의 전략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원두 구입에서 로스팅, 매장 제공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제해 품질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디지털 분야에서도 활발했는데요. 모바일 앱이나 주문 결제 시스템 등 고객 접점을 강화했고, 이는 고객 리텐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네, 2024년 연간 매출은 약 361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식음료 업계 내 스타벅스의 매출 점유율은 약 29.4%로 주요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수익성 쪽은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5년 2분기 분고에서 매출이 약 88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장포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변동, 경쟁 심화 등은 스타벅스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특히 북미 사업에서 동종 매장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동일점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지역도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타벅스는 본사 차원에서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2025년 9월 전 북미 매장에 걸쳐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직원 업무 효율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확대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 인도 등 고성장 시장에서의 점포 확대 가능성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디지털 주문, 배달, 구독 서비스처럼 새로운 소비 형태에 맞춘 사업 모델도 성장축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브랜드 강화 측면에서 ESG 경영을 통한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연결감 강화도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기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과정은 하나의 산업 변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푸짐하게 매장을 늘리고 매출만 증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고객과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스타벅스의 다음 단계를 지켜보는 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넘어 산업 트렌드를 읽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업 사전 스타벅스였습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작은 커피카트로 시작해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마차 음료 열풍을 선도하면서 급성장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입니다. 오늘의 기업 사전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소개드리겠습니다. 2020년 설립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약 90개의 매장을 확보하며 스타트업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커피가 아닌 마차 음료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딸기 마차, 블루베리 마차 등 SNS 친화적인 메뉴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젊은 고객들은 이곳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대형 투자사들도 블랭크 스트릿의 성장성에 베팅했습니다. 최근 기업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거점으로 프랑스와 아시아 진출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의 성장 스토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업자 비나이멘다와 아산 프라이는 뉴욕 거리에서 저렴하고 고품질의 커피를 팔 수 있는 카트로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기부터 온라인 주문 시스템과 소형 점포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후 MZ세대가 열광할 비주얼 중심 마차 음료를 선보이면서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바이럴이 확산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전략 덕분에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빠르게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주문 시스템과 작은 매장 운영으로 사업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SNS 기반 마케팅과 한정 메뉴 출시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마차, 티라미수 맛 음료 등 트렌디한 메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스타트업 특유의 민첩성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2024년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비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이 마차 음료에서 발생하며 브랜드 정체성도 확고히 다져가는 중입니다. 특히 스트로베리 쇼트케이크 마차는
SNS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면서 상징 메뉴가 됐는데요. 틱톡에서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블랭크 스트릿의 matcha를 인증샷 필수 아이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런던 진출 이후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30여 개 매장이 운영 중이며 현지 고객의 호평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 대도시 진출 계획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진입도 고려 중입니다. 투자자들은 블랭크 스트릿을 차세대 스타벅스로 평가하며 후속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음료뿐만 아니라 텀블러, 티셔츠 등 굿즈를 판매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의 확장이 안정적인 고객 락인을 돕고 있는 겁니다. 최근 새로운 마차 디저트 라인업도 개발 중인데요.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컬 파트너십 체결도 진행 중입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향후 IPO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는 전략이 성장의 핵심 동력인 것 같습니다. 블랭크 스트릿 커피 SNS 세대를 정확히 겨냥한 브랜드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마차를 중심으로 커피 시장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로그 블랭크 스트릿 커피였습니다. 강남거리 곳곳에는요, 성형과 피부관리 체험을 받으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행객들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K-뷰티 체험을 위해 한국을 오고 있죠. 이 현상을 뒷받침하는 기업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단순한 의료기기 제조사가 아니라 K-뷰티 혁신을 주도하며 MZ세대와 글로벌 시장까지 아우르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인 슈링크와 울세라 장비는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한국 방문 목적 중 피부와 리프팅 관리 체험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글로벌 K-뷰티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K-뷰티 중심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비대면으로 간편하면서도 효과를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의료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MZ세대는 트렌드와 경험, SNS 공유 가능성까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클래시스는 여기에 맞춰 리프팅 장비와 시술 콘텐츠를 제공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셀프 뷰티나 미용 체험기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기술력과 연구 기반입니다. 슈링크는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리프팅 장비이고 울세라는 하이포 기반의 리프팅 장비입니다. 임상 연구와 안전성 검증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의료기관과 협업해 실제 시술 사례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이 기술력 덕분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의료 인증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단순 장비 판매를 넘어 브랜드 경험과 확장 전략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술 지원을 제공하고 MZ세대 맞춤형 체험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글로벌 마케팅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술, 경험, 트렌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전략으로 K-뷰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의 성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K-뷰티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의료기기와 과학적 근거를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사례를 만들어냈죠. 둘째는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와 체험형 콘텐츠, 비대면 경험을 통해 브랜드 친밀도와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진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시장에서 인증을 완료하며 K-뷰티 장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단순한 의료기기 회사가 아니라
K뷰티의 혁신을 선도하고 MZ세대와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기술력과 연구 기반, 소비자 경험, 글로벌 전략이 맞물리면서 K뷰티 트렌드 전반을 흔드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사정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뭐 이슈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처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는데요. 1년 사이 약 236만 2천 명이 늘어 최초의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새로운 소비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72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간은 3분이 줄어든 반면 스포츠 및 레포츠 시간은 7분, 개인 위생은 4분, 외모 관리는 3분이 늘어났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생활이 단순한 노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청춘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업계의 생존 전략도 달라졌는데요. 학령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배움을 갈망하는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학습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습지로 대표되던 전통 교육 기업들이 이제는 시니어 에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교육 콘텐츠 기획력과 교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니어 맞춤 학습지, 디지털 문해교실, 두뇌 건강 트레이닝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과거에는 학습을 자녀에게만 제한했다면 이제는 축적한 경제력을 토대로 직접 학습지를 구독해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액티브 라이프 프로그램을 구독 중인 연령대는 5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데요. 지난 9월 기준 프로그램을 학습 중인 연령대는 50대와 60대가 30%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70대는 23%, 80대는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제 배움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뷰티 업계도 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에서 70대 여성층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부, 동안, 항산화 시술 등 뷰티 관리에도 적극적인데요. 피부과에서는 보툴리눔 톡신, 지방 파괴 주사, 필러 등 복합 시술을 받는 50에서 60대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30대에서 40대보다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입니다. 예쁘게 나이 드는 법을 찾는 시니어 세대가 늘면서 글루타치온처럼 피부와 피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항산화 제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는 구강 용해 필름 형태로 출시된 제품이 특히 인기입니다. 삼키기 부담이 없어 노년층 맞춤 루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는 교육이나 뷰티를 넘어 경제구조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고령화 흐름에 대응해 시니어 고객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인 우리원 뱅킹 내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과 청담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거점 살롱드 원더라이프를 개설하고 상속과 노후 대비 수요를 겨냥한 안심 신탁 상품을 선보이는 등 디지털 현장, 상품을 아우르는 입체적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시니어의 자산 관리, 상속, 은퇴 후 금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인구 변화가 아닙니다. 아이 중심이던 시장이 이제는 부모 세대, 나아가 시니어 세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소비의 중심이 시니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시니어는 새로운 시장의 주체이자 트렌드를 이끄는 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이슈였습니다. 최근 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강아지들 중 절반이 넘는 마리에게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됐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인데요.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임신과 교배를 반복당한 채 살아온 강아지들, 그곳에서 시작된 병이 이제는 사회 전체에 경고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이슈, 불법 번식장이 부른 브루셀라병입니다. 브루셀라병은 세균 브루셀라 카니스에 감염돼 생기는 질환으로 교배나 분만, 체액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강아지에게는 불임, 유산, 고환염 등을 유발하며 특히 교배를 반복하는 번식견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확인된 시설은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 번식장이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을 교배용 도구로 살아가며 위생관리나 치료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조된 260여 마리 중 100마리 이상이 브루셀라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수의학계는 오래전부터 경고해온 브루셀라는 상업적 번식시설에서 가장 먼저 퍼질 것이다 라는 그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 특히 감염견을 돌보는 보호자나 수의사, 구조활동가들은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경우 인체 브루셀라증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열, 근육통, 피로감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간, 비장비대, 관절염, 불임, 심장 내막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루셀라병을 세계 7대 인수공통 감염병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감염견 격리시설과 소독을 진행 중이며 일부 보호자와 구조활동가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으로 구조활동을 하더라도 안전장치 없이 접근하면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번식장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요. 가정견 분양, 혈통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생명이 반복적인 교배와 출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픈 개들은 치료 대신 버려지고 건강한 개체는 다시 교배에 투입됩니다. 이 비정상적인 순환 속에서 생명은 존재가 아닌 도구로 취급되는데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생명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린 산업구조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중심에는 소비의 선택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고 품종을 고르고 외모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 뒤에는 또 누군가의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번 브루셀라병 사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돌아보게 한 계기인데요. 생명을 사고 파는 구조를 멈추고 입양과 보호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시킬 때 아픈 불법 번식장의 역사는 비로소 멈출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패션 유리창 너머의 강아지들을 바라본다면 그 눈빛 뒤에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한 번쯤은 떠올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생명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보는 듯한 화려한 장식과 예쁜 연출은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백화점 3사가 있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 3사의 크리스마스 트리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각 백화점들은 크리스마스 타운 조성부터 대형 미디어 스크린, 초대형 트리 연출까지 소비자들의 연말 감성을 자극하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연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통상 11월 둘째 주부터 하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이번 연도에는 2주가량 일찍 시작했습니다. 먼저 롯데백화점은 서울 본점과 잠실점 외벽에 약 3만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파사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본점은 조명 연출 범위를 본관에서 에비뉴엘까지 넓혀 더욱 웅장한 크리스마스 풍경을 완성했는데요. 또 이달 말 잠실 롯데타운 장디광장에서 수도권 최대 규모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세계는 지난해에 이어 명동 신세계 스퀘어를 중심으로 대형 빛 연출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11월 7일부터 소공동 본점 신세계 스퀘어에서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영상을 공개하는데요. 스크린 면적을 지난해보다 61.3제곱미터 늘렸고요. 초대형 미디어월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선보이는 신세계 스퀘어. 이번 연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콘셉트를 크리스마스 공방으로 정했습니다. 더현대 서울 5층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시그니처 캐릭터 아기곰 해리의 크리스마스 여정이 펼쳐집니다. 방문객들은 산타의 집, 선물 공방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의 크리스마스 마을을 보기 위해 지난 주말에만 벌써 이틀 동안 2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관람은 사전 예약제이며 지난달 네이버 1차 예약은 동시 접속자 4만 5천 명이 몰리면서 30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역시 인기를 보였습니다. 백화점이 크리스마스 장식에 공들이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인증샷 성지로 떠올라 뛰어난 집객 효과를 봤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세계 스퀘어에 무려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40만 명이, 더현대 서울의 크리스마스 공간에는 누적 100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요. 즉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은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체류 시간 증가, 방문 유도, 매출 상승이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비자가 백화점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체류 시간을 매출로 전환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전체 매출 중 약 30%가 집중되는 4분기. 소비 심리가 둔화된 상황에서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캐럴이 울려 펴지는 공간, 연말을 준비하는 따뜻한 순간들이 다시 시작됩니다.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풍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연말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모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모이슈까지 봤고요. 다음은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명실상부 K-팝의 글로벌 선두주자이자 그리고 멀티 레이블 체제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하이브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하이브는 메인 아티스트인 BTS의 활동 공백에도 불구하고 멀티 레이블 전략과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기 실적에서 공연 매출이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IP 수익화 구조가 더욱 다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2005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되어 2021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핵심은 멀티 레이블 체제입니다. 하이브는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빌리프 랩 등 다수의 독립 레이블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요. 이는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IP를 확보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하이브의 핵심 경쟁력, 아티스트 IP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플랫폼입니다. 먼저 위버스 플랫폼은 아티스트와 팬이 소통하고 앨범과 MD 구매, 유료 컨텐츠 시청까지 가능한 올인원 플랫폼인데요. 3분기 누적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디지털 멤버십과 광고 등 신규 수익 모델을 도입해 플랫폼 수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272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7.8% 증가한 수치인데요. 다만 영업 손실 422억 원을 기록하며 상장 이후 첫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북미 사업 구조 개편과 신규 IP 확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일회성 비용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이브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매우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BTS 완전체 활동 재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BTS 완전체 활동이 재개될 예정인데요. 이는 앨범과 공연, MD, 플랫폼 등 전방위적인 매출과 이익률 개선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데뷔한 아일릿, 투어스, 그리고 글로벌 그룹 캐츠아이 등 신인 그룹들이 내년에는 본격적인 월드 투어와 컨텐츠 활동을 통해 실적에 기여하며 성장축을 다변화할 것입니다. 플랫폼 수익 모델 확대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위버스는 멤버십 플러스 출시 및 광고 모델 도입, 중국 QQ 뮤직과의 협력 등을 통해 유료 전환율 및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증가를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구독 경제 모델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IBK 투자증권은 2026년 BTS 컴백과 월드 투어로 실적 레벨업, 2025년에서 2026년 총 7개의 신규 IP 대비를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을 견인할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7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IM증권은 3분기 적자는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효율화와 글로벌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증권, 이번 리포트 제목을 다시 없을 역사적 모멘텀에서 지속적인 비중 확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BTS 투어가 70회 내외로 추정되며 원달러 환율이 유지되면 ASP 상향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곳 증권사 모두 하이브의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중장기 성장 모멘텀에 주목하며 매수 의견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BTS 완전체 활동 재개를 반영하여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고 있으며 새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약 39만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이브는 K-팝의 본고장을 넘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대규모 투자 비용 반영을 인한 영업 손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아티스트 IP와 위버스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K-팝 산업의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실적 변동보다는 2025년 하반기 이후 BTS 컴백과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 가속화, 그리고 신규 IP들의 성장세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이브의 실적과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K-팝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멀티 레이블과 플랫폼 전략을 통해 엔터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투자 브리핑이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AI 심장에 빛을 심다, CPU 빛으로 있는 AI 혁명인데요. 오늘 리포트의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AI 투자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 사이클로 굳어졌다는 점과 초정도 단순 연산을 넘어서 네트워킹과 센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칩과 광을 한 패키지에 묶는 CPU가 차세대 데이터 센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이 AI 투자의 적기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은 생성형 AI를 지나 에이전트 AI, 나아가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피지컬 AI로 확장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가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넘긴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리포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에서 출발해서 하드웨어 인프라를 고성능 연산,
네트워킹, 센서, IP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델 성능을 올리는 일은 이제 연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 감지, 지능 블록의 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학습의 경우 대규모 병렬 연산을 중심으로 추론은 전력 효율을 중심으로 최적화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전공정 미세화와 후공정 적층, 그리고 칩넷 기반의 시스템 총합까지 총동원되지만 데이터가 모델과 칩 사이를 오가면서 생기는 병목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 체감 성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 대를 한 대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네트워킹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CPU는 스위치 칩과 광학 모듈을 한 패키지에 통합해서 구리선 구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데요. 결과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전송 효율이 약 3.5배 개선이 되고요. 또한 전력 소비가 7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초당 102.4테라비트급 스위치가 본격화되는 2026년부터 양산 적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는 루빈 다음 아키텍처인 파인만에서 광 IO 기반 CPU를 GPU 통신에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혈관을 전기로가 아니라 빛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CPU가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의 관문을 통과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인데요. 스위치, 가속기 밴더 간 전기, 광 인터페이스 규격과 관리 소프트웨어가 맞물려야만이 이 대형 고객의 멀티 밴더 조달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수율과 신뢰성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다이, 레이저, 결합 본딩 공정, 광 파이퍼 배열까지 전 단계의 수율이 안정되어야지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테스트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패키지 단계에서 광 정렬 검증과 현장 장애 모니터링이 자동화가 되어야지 운영비가 줄어들 텐데요. 그렇다 보니 실무적으로는 설계 샘플에서 엔지니어링 샘플, 개념 검증, 그리고 양산 승인의 인증 리드 타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가 초기 매출의 속도를 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광으로 옮겨가게 되면 패키징의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TSV 적층, 실리콘 유리 인터포저, 그 다음에 TVW, TGV,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공정이 성능을 좌우하게 되고요. 실리콘 인터포저의 크기 한계를 보완할 유리 기판도 부상 중입니다. 핵심은 더 짧고 더 많은 I/O를 더 낮은 발열과 저항으로 묶는 능력, 이 지점에서 장비와 소재, 기판 밸류체인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를 융합한 퓨전 센싱이 기본으로 되는데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아날로그 반도체의 수요도 함께 커질 수가 있겠고요. 한편 연산과 메모리, 인터커넥트를 정의하는 IP 시장은 DDR5, 서데스, 칩넷 IP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지와 설계 블록이 하드웨어 확장의 두 날개가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학습과 추론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일변도에서 프라이빗, 네오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러로 조달 경로가 나뉘게 되는데요. 대규모 학습은 전용 인프라로, 글로벌 서비스 추론은 퍼블릭으로, 또한 모델 기업과 클라우드 기업이 각각 하드웨어 통제력을 강화하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GPU, 스위치, HBM, CPU 등 전 밸류체인의 전략적 가치를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시하는 국내 토픽은 TF인데요. 2006년부터 북미양 반도체 테스트 부품 매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HBM, HBP 패키지 확대와 더불어서 CPU의 개화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시작입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센서 디자인 하우스 사이닉 솔루션, 카메라 장비 프론티어, 레이더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다의 SOS 랩, DDR5 IP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서데스 칩넷 IP의 퀄리타스 반도체가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차원으로 보자면 스위치, 광원, 실리콘 포토닉스, 패키징까지 얽힌 생태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은 패키징과 테스트, 기판과 IP 축에서 기회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HBM 첨단 패키지에서 쌓은 미세 본딩,
언더필, 열 관리 역량을 광 패키지로 확장할 수 있고요. 또한 기판 측면에서는 실리콘, 유리 인터포저 전환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또한 북미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것과 MPI 대응 캐파, 또한 품질 인증, 클린룸 같은 인프라를 조기에 갖춘 곳이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소수 대형 고객 의존도를 낮추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기식과 CPU를 아우르는 공정 호환성도 중요하고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개발, 공급망 다변화가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AI 인프라는 구조적 사이클에 진입했고 연산에서 연결과 감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CPU는 효율과 전력에서 질적 도약을 제공하면서 2026년 스위치부터 본게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센서와 아날로그 반도체, IP는 피지컬 AI 확장의 필수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CPU와 패키징, 센서, IP로 이어지는 체인에서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신투자증권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AI 관련 모멘텀이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망을 이 AI와 연관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도주에 가려져서 그렇지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네이버 주가의 수익률은 34.2%, 카카오는 66.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시기 플랫폼 사업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 자체의 지수가 이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조선 그리고 방산 등의 주도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종 또한 올해 주도주인 반도체나 기계와 조선과 비교했을 때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괴리율을 살펴보시면요. 엔데믹 이후 온라인 플랫폼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정비 부담이 증가했던 2022년 두 회사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었습니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괴리는 크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2023년부터는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 말에 출시된 챗 GPT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와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개발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때문에 네이버의 주가가 카카오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AI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SM 인수 관련인 법적 리스크가 대두됐고 실적 또한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네이버가 실제로 출시한 AI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초까지 카카오 주가가 우위를 점했고 당시 카카오는 일부 자회사의 구조조정 등 비용 통제 효과로 4분기에 굉장한 호실적을 기록했었습니다. AI 모멘텀이 부재했던 2024년에는 두 회사 모두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플랫폼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AI 사업의 성과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뒤처졌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앱 개발 및 플러스 스토어 출시로 광고와 커머스 이익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 이후 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는데요. 2024년 하반기에는 카카오가 2024년에서 카나나 별도 앱 출시 앱을 발표했지만 서비스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11월에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웹 출시 및 별도 앱 출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테이크레이트 상향에 따른 이익 증가에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주가 살펴보시면요. 먼저 상반기 두 기업의 주가 괴리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에는 카카오가 오픈 AI와 전략적인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제휴의 핵심 목표는 AI 서비스의 대중화였는데요.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톡의 챗GPT-5의 API를 활용한 AI 챗봇의 출시를 예고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챗GPT-4 카카오의 서비스가 구체적인 출시 시점 그리고 서비스의 형태가 가시화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5월 그리고 카나나 CBT가 시장에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하면서 제휴 발표 후 반등했던 주가는 한동안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주가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11월 별도의 커머스 앱 출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초까지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3월 7제로 출시가 된 이후에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출시 초기에는 많은 다운로드 수와 높은 트래픽을 보였지만 초기 마케팅 효과가 약해지면서 재방문 비율 그리고 체류 시간 등에서 경쟁사 대비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지배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주제인데요. 6월 미국에서 서클 상장 및 지니어스 법안의 상원 통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게 쏠렸습니다. 이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고 대표적인 국내 간편 결제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크게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더뎠던 국내 후속 입법화로 주가는 일부 조정받았습니다. 8월에는 카카오의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AI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에 성공했고 하지만 카카오톡 개편 이후에 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개편된 시스템을 두고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반면 네이버는 9월까지는 AI 관련 모멘텀이 부재했으나 9월 말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의 합병이 논의되면서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3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강한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AI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적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모멘텀까지 확산됐습니다. 2026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변수가 주로 작용할 방침이고요. 기존 AI 관련 경쟁이 LLM 자체의 성능 개발에 초점을 뒀었다면 이제는 전반적인 LLM 모델들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LLM의 개발뿐만 아니라 각각 모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 영역을 경쟁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즉 뛰어난 LLM과 함께 적용될 플랫폼의 중요성도 부각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3년간 LLM 개발 경쟁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향후에는 국내 AI 서비스 생태계에서 각각의 플랫폼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네이버는 플러스 스토어의 확대에 따른 매출의 성장, 그리고 AI 에이전트 출시 효과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개편에 따른 톡비즈 매출의 성장, 그리고 챗GPT for 카카오의 유료 구독 수익 확대, 마지막으로 콘텐츠 사업 부문 수익화로 내년도 이익 레벨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2026년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준비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